지공TV입니다. 오늘은 사피엔스 마지막 동영상으로 하라리가 이 책을 통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타당성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스의 결론은 간단해요. 이대로 가면 기술 발달로 미래에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인간에게 행복인가 아니면 불행인가?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래의 인간은 신이 된다. 호모사피엔스는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중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자연선택의 법칙을 깨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지적 설계의 법칙으로 대체하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초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막는 기술적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라리에 따르면 7만 년 전 인지혁명으로 인간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 두뇌 뉴런의 배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허구를 상상하고 믿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2차 인지혁명, 하라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맥락상 2차 인지혁명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2차 인지혁명은 뉴런뿐 아니라 근육과 뼈, 인체, 생화학 시스템까지 다 바꾸는 겁니다. 더구나 1차 인지혁명은 자연선택으로 발생했지만 2차 인지혁명은 인간 스스로 지적 설계를 통해 발생하므로 인간의 기술에 따라서 그 한계가 없습니다. 즉 인간은 초인, 신이 되는 겁니다. 한데 하라리 걱정은 인간은 힘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런 인간이 미래에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인가 우려스럽다는 거죠. 한데 신은 전지전능함으로 그런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라리는 적어도 신의 첫 세대만큼은 기존 인간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의 첫 세대의 선택이 그 이유를 결정하며 그 선택에 따라 설사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할지라도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등급 서열을 나누는 버릇이 아주 강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은 예외 없이 서열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더 강해요. 현대사회의 기본 생각은 인간은 평등하다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죠. 부와 권력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평등하다고 합니다. 한데 하라리가 걱정한 건 기술 발달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실제 상류 계급은 하류 계급보다 생물학적으로 더 우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류 계급은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는 육체, 아무리 복잡한 계산도 그 자리에서 해내는 두뇌를 갖추겠지만 하류 계급은 원래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 그대로 머무른다면 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라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무책임하다. 우리는 친구라고는 물리법칙밖에 없는 상태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의 친구인 동물들과 주위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이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면서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라리는 역사에서 거대한 것보다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역사서는 위대한 사상가의 생각, 전사의 용맹, 성자의 자선, 예술가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 모든 게 개인들의 행복과 고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인간은 새로운 힘을 얻는 데는 극단적으로 유능하지만 이 같은 힘을 더 큰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매우 미숙하다. 사실 맞는 말이죠. 새로운 재능, 행태, 기술이 반드시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인류가 농업혁명에서 농경을 배웠을 때 집단으로서 이들이 환경을 바꾸는 힘은 커졌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개인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하라리는 농업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라리 이렇게 행복을 강조하는데 그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냐? 하라리는 행복이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손수레를 원해서 손수를 얻었다면 만족하지만 새 파라를 원했는데 중고 피아트밖에 가지지 못한다면 불행하다고 느낀다. 중세 프랑스 농부 오두막이나 현대 파리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나 세로토닌 행복도 수치는
10으로 똑같다. 프랑스 혁명은 혁명이 초래한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의 행복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혁명보다 정신혁명이 더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라리는 해리 할로우의 원숭이 애착 실험을 소개합니다. 막 태어난 원숭이 새끼들을 어미로부터 떼어내 고아로 만든 뒤 철사로 만들었으나 우유병이 달린 인형, 나무에 천을 씌워 어미와 비슷하나 우유병이 없는 인형 2개를 원숭이 새끼에게 제공했습니다. 새끼들은 항상 천 인형에 매달려 있었고 목을 뻗어 철사 인형에게서 우유를 먹으면서도 천 인형에 강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새끼들은 나중에 정서장애, 강한 불안과 공격성을 보여 다른 원숭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즉 수백만 년 진화의 결과 원숭이들도 물질적 욕구를 넘어서는 심리적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는 모든 포유류의 공통된 성향인데 심적 욕구, 즉 정신적 행복이 중요하다 이거죠. 현대 생물학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행복이란 결국 시냅스, 뉴런과 같은 두뇌 구조, 그리고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등 화학물질이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진화의 결과인 거죠. 우리의 행복도 월급이나 사회관계, 정치적 권리 같은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라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입니다. 마약 중독, 게임 중독이 도파민 분출 때문에 발생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아드레날린은 활력을 일으켜 신속한 반응을 하게 합니다. 옥시토신은 출산 때 자궁을 수축시켜 아기를 쉽게 낳도록 하는 물질인데 친근감, 유대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옥시토신이 부족한 암컷은 새끼를 잘 돌보지 않아요. 테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인데 승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정치, 사회적 개혁이나 반란이나 이데올로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 우리의 생화학 시스템 조작에 집중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행복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 성형수술, 아름다운 집, 높은 자리는 우리에게 전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지속적 행복은 오로지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에서만 온다. 한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생화학 시스템은 에어컨과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하라리는 봅니다. 에어컨은 일정 온도에 다다르면 꺼지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화학 시스템은 일정 정도에 다다르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즉 새 자동차를 사거나 하고 싶었던 소설을 쓴다고 해도 잠시 행복을 느끼지만 곧 평범하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그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남성이 오르가즘을 영원히 느끼면 한 여자에게서 남성이 오르가즘을 영원히 느끼면 임신 가능한 여자를 찾는 수고를 하지 않게 되겠죠. 달리기의 쾌감을 느끼면 매일 영원히 달리다가 결국 심장이 터져버릴 겁니다. 이렇다면 결국 생화학 시스템에 집중해도 결국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게 됩니다. 하라리가 노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불교의 논리로 보입니다. 불교는 고통, 번뇌는 물론 행복 같은 것도 집착으로 봅니다. 이런 주관적 느낌을 추구하면 할수록, 즉 집착하면 할수록 갈망에 사로잡히고 괴롭게 된다는 게 불교의 기본 논리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외적 성취뿐 아니라 내면의 느낌 추구도 집착으로 보고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행복에 대한 추구 역시 중단해야 한다는 거죠.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러야 진정한 해탈에 이르게 된다는 게 불교의 기본 논리입니다. 하라리는 역사 결정론을 거부합니다. 결정론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경제결정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지리결정론, 리처드 도킨스는 유전자 결정론입니다. 칸트나 헤겔은 이성결정론, 아놀드 토인비는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이 역사를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라리는 지리적, 생물학적, 경제적 힘은 제약을 만들어내지만 그 제약 속에서도 어떤 결정론적 법칙에 매이지 않는 놀라운 일이 전개될 여지는 매우 많다. 역사가 결정론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은 민족주의, 자본주의, 인권이
우연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라리는 역사를 볼 때 우연으로 봐요. 우연이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라리는 역사를 카오스계로 봅니다. 역사는 너무나 많은 힘이 작용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너무 복잡해 힘의 크기나 상호작용 방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는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더군다나 그는 역사를 2단계 카오스로 봅니다. 카오스는 1단계 카오스와 2단계 카오스로 나뉘는데요. 1단계 카오스는 예언 예측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날씨 같은 거죠. 내일 날씨가 좋다고 우리가 예언한다고 해서 날씨 변화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2단계 카오스는 예언 예측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름값이 배럴당 90달러인데 내일 100달러라고 정확하게 컴퓨터가 예측해도 이는 맞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익을 노리고 오늘 기름을 살 것이므로 오늘 100달러가 돼버립니다. 어떤 정치인의 암살을 정확하게 예측해도 역시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가 경고를 아주 강화해 암살을 모면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인 거죠. 하라리는 역사의 여신은 장님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일정한 방향이나 목표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역사가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는 증거 역시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도나 이슬람교도에서 입장에서는 기독교, 이슬람교의 확정은 신의 뜻이 실현된 것으로 보이겠지만 하라리 입장에서 보면 되레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사라졌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라리는 문화를 정신적 감염, 기생충으로 보면서 밈 이론을 소개합니다. 이 밈 이론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거죠. 도킨스의 밈 이론에 따르면 종교는 정신 바이러스에 불과합니다. 지옥불은 실제로 진실이어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지옥불이라는 강력한 감정적 자극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믿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불에 타면 괴로울 테니까 이게 두려워서 지옥불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도킨스는 유전자 결정론자인데 결정론을 거부하는 하라리가 도킨스의 밈 이론에 적극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하라리 이론은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땐 여러 반론이 가능합니다. 우선 행복론을 보도록 하죠. 인간은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돈에 대한 중독 등에 시달립니다. 중독자가 중독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또는 제일 먼저 취해야 할 방법이 뭐죠? 예를 들어 게임, 마약, 도박장 가까이 안 가는 겁니다. 앞에서 게임, 마약을 보면서 그리고 도박장 근처에 살거나 매일 앞을 지나가면서 이런 걸 끊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 음란물 중독이라고 합시다.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음란물 중독 끊을 수 있겠어요? 못 끊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수백만 년 진화의 결과 인간 두뇌는 외부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생화학 시스템이기 때문인 거죠. 중독자가 마약, 도박, 게임, 돈을 보면 자동적으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분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일의 위대한 사상가 종교인들은 항상 물욕과 이기심을 없애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 그 말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어요. 왜 그래요? 한데 그 불악무식한 원시인들은 물욕, 이기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에는 위대한 사상가 종교인들의 가르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력과 이기심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시인들은 사유재산이 없고 자급자족을 했기 때문에 설사 욕심이 있어도 이걸 실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기원전 1만 년 농업 탄생 이래 사유재산제가 발생하고 위계질서가 생기면서 이에 호르몬 시냅스 뉴런이 반응해 물욕 이기심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객관적 환경을 그대로 놔둔 채 인간 의지의 힘만으로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주 힘들죠. 하라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하라리는 중세 농부의 오두막이나 현대 파리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나 세로토닌 수치는 10으로 똑같다고 설명하죠. 외적 물질적 조건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례로 드는 거지만 사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비교한다면 중세 농부의 오두막과 중세 영주의 성을 비교했어야죠. 이 경우 중세 농부와 중세 영주의 세로토닌 수치가 같겠습니까? 물론 중세 농부 가운데 영주의 성을 보면서 영주보다 세로토닌 수치가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하겠죠. 세로토닌은 객관적 조건에 대한 반응이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즉 인간의 감정은 세로토닌, 도파민 등이 결정하지만 이건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반응해서 작동합니다. 한데 하라리는 환경에 대한 작동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라리의 역사관에도 반박할 점이 제가 볼 때는 꽤나 많습니다. 하라리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서기 306년 기독교는 동방 종교 가운데 작은 분파에 불과했지만 불과 몇 년 뒤인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사실상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작은 분파일 때 그 누구도 로마 국교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06년만 해도 볼셰비키는 러시아 사회주의 세력 가운데 작은 분파였지만 불과 11년 뒤 정권을 차지합니다. 역시 당시에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볼셰비키를 이끌었던 레닌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교도 초기에는 불과 수십 명 집단에 불과했지만 50년 뒤에는 중동과 지중해를 장악합니다. 즉 나중에 보면 명백한 사건이 정작 당시에는 아주 불분명했습니다. 이건 하라리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역사적 결정론을 거부합니다. 역사는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앞에서 소개했듯이 역사는 2단계 카오스라고 주장하는 거죠. 1단계 카오스는 예측 예상에 반응하지 않지만 2단계 카오스는 기름값처럼 예상 예측에 반응하므로 그 예측은 실현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데 이상하지 않아요? 방금 하라리는 그 시대를 살던 사람은 그 시대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를 살던 사람의 예측 예상이란 부정확한 것이고 따라서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예상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기름값 예상에 반응해서 오늘 사재기에서 오늘 기름값이 오르는 그런 사태는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스코 다가마와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했던 건 오직 황금과 아시아의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자본주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스코 다가마와 콜럼버스는 자본주의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들은 자본주의 탄생을 위해서 대항해를 했던 게 아니라 세로토닌, 도파민의 요구에 복종해서 황금과 향신료를 얻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한데 그들이 벌인 행동의 결과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예상 못했던 자본주의 탄생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바스코 다가마와 콜럼버스는 그 시대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수백 년 뒤 현대인들은 그들 행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1770년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증기기관은 1710년대에도 이미 있었어요. 단 연료율이 1%에 불과해 지하 탄광에서 물을 퍼내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연료율 1%에 불과해도 지천에 널리는 게 석탄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던 거죠. 한데 제임스 와트가 이 증기기관의 연료율을 계산한 게 1770년대고 따라서 면직 방직 공장에서 사용 가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1830~40년대 증기기관차 시대로 이어집니다. 제임스 와트는 산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증기기관을 발명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기존에 있던 증기기관의 연료율을 높이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게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던 거죠. 헤겔은 이성의 간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근본 원인인 절대정신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얘기했고 이 무의식의 근본적 동력은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입니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하부 구조가 정치, 사회, 문화를 결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데 경제적 하부 구조는 아래에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무의식입니다. 찰스 다윈은 돌연변이에 의한 진화를 얘기했습니다. 돌연변이란 유전자에 의해 우연히 발생하고 더군다나 유전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역시 무의식이죠. 하라리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은 그 시대를 가장 잘 모른다고 했지만 헤겔, 프로이드, 마르크스, 찰스 다윈 이미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행동함으로 그 시대를 모를 수밖에 없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무의식에 불과했던 거죠.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란 무의식의 추동에 의한 표면의 거품에 불과한 겁니다. 해겔은 무의식의 원동력을 절대이성, 프로이드는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 마르커스는 경제, 찰스 다윈은 유전자라고 했습니다. 한데 문제는 하라리는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상의 질서는 아주 심도 깊은 의식의 산물이죠. 단 그는 뉴런 시냅스 호르몬이 인간 사고와 감정 행동을 결정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진화 생물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데도 그가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는 건 결국 뉴런 시냅스 호르몬이 인간 사고와 행동을 결정한다는 건 뉴런 시냅스 호르몬이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라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뉴런 시냅스 호르몬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해놓고 뉴런 시냅스 호르몬이 환경에 반응해서 그렇게 작동시킨다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라리의 가장 큰 문제점, 이 사람이 환경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환경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 객관적 환경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라리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의 영향을 받아 사피엔스를 썼습니다. 둘 다 빅히스토리고 우연을 강조하죠. 결론 정반대예요. 근데 총균세는 지리결정론, 사피엔스는 상상결정론. 총균세는 유라시아는 우연하게 동서로 길었고 우연하게 농업에 가장 유리한 환경이었고 이에 대해 인간 누련 시냅스 호르몬의 반응으로 문명도 잘 전파되고 가장 융성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한데 사피엔스에서 하라리는 우연하게 인간은 집단적 상상을 통해 문명을 건설했고 자본주의만 해도 우연하게 유럽인들은 자본주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습성이 있어 자본주의가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우연을 얘기하는데 그 우연의 원동력을 하나는 지리라는 객관적 환경과 이에 대한 뉴런 시냅스 호르몬 반응으로 보는 거고 이게 제레드 다이아몬드 견해죠. 하라리는 환경은 무시하고 오직 뉴런 시냅스 호르몬만 인간 사고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그런 누런 시냅스 호르몬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은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건 애초부터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이 있다는 뜻이죠. 제레드 다이아몬드 논리는 현재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도 만약 유라시아 대륙에 살았다면 찬란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흑인들도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뉴런 시냅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라리는 역사는 너무나 많은 힘이 작용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너무 복잡해 힘의 크기나 상호작용 방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는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양자강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폭우를 내리게 한다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양자강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대기에 가하는 충격은 너무너무 미약할 테지만 이게 주변 조건과 결합해 증폭되면 8,000km 떨어진 뉴욕에 폭우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복잡게 이론을 설명하는 건데 원래는 기후 예측에서 시작한 이론입니다. 초기 아주 미세한 값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빚는다는 거죠. 초기 이 미세한 차이는 우연이고 그러나 제가 볼 때 우연이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야구공과 로켓의 움직임을 뉴턴 역학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지나 분자, 원자의 운동은 예측 불가능하죠? 왜 그러죠? 앞곳은 크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만 뒤곳은 너무나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지, 분자 등의 움직임은 통계 역학으로 처리합니다. 통계 역학은 개별 알갱이 움직임이 아니라 알갱이 집단 전체의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이건 대충 맞죠? 인류 과학기술 수준은 아직 야구공이나 로켓의 같은 거대한 큰 물질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으나 먼지나 분자, 원자 같은 너무나 작은 물질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우연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나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한다면 개별 먼지 알갱이 움직임도 예측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총균세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생물학자와 역작자는 통계적 추세만을 정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죠? 아직 인류는 역사학에 있어 정확한 데이터 및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통계적 추세만으로 역사 법칙을 얘기합니다.
만약 타임머신이 발명되고 당시의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고 처리하게 된다면 정확한 역사적 추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겁니다. 뉴턴 역학처럼. 과손의 사고는 중력 법칙에 따라 반드시 떨어지지만 어떤 사고가 언제 떨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정확하게 예측 가능해질 겁니다. 하라리도 사피엔스에서 생명보험이 탄생하게 된 계기를 통계학으로 설명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웹스터 윌리스가 연금보험을 설계할 때 특정 시점에 누가 사망할지 그가 몇 명의 자녀를 남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연평균 몇 명이 사망하고 몇 명의 자녀를 남길지는 예상할 수 있었고 연금보험 설계가 가능했던 거죠. 마찬가지죠. 역사학이란 특정 시점에 어느 개인이 무슨 행동을 할지 예상할 수 없지만 집단이나 전체로서는 어떤 경향을 보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부정확하죠. 아직은 통계적 예측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하는데 영원히 부정확하고 영원히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겠습니까? 결국 제가 볼 때 하라리 사피엔스의 결론은 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확보할까인데 그는 그 방법으로 선불교의 일체 유심률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거죠. 이런 사실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전 200년대 이른바 추구시대의 유명한 종교와 사상가들이 다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제가 설명했듯이 인간은 뉴런, 호르몬, 시냅스가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이것들은 환경에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고 인간의 마음만으로 과연 인간, 개인의 행복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하라리는 이런 말도 해요. 적어도 신들의 첫 세대만큼은 인간 설계자들의 문화적 아이디어에 따라 그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이 설사 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을 신들의 첫 세대에서는 고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이런 거죠. 그러나 신은 원래 전지전능하죠. 인간이 신이 된다면 역시 전지전능할 텐데 신의 첫 세대는 기존 인간의 관념과 습성에 따라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나중에 이를 수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쓴 건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신이라면 신이 아니라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디셉티콘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대래 제가 볼 때 하라리의 다음 같은 말에 그가 걱정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체와 마음은 수렵체질에 맞다. 그렇죠? 호모사피엔스 20만 년 역사 가운데 19만 년을 인간은 호모 수렵체질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호모사피엔스의 호르몬 뉴런 시납스는 수렵체질에 맞게 돼 있습니다. 사피엔스에서 나오는데 인간은 단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먹는데 이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 고칼로리 음식을 보면 일단 체내에 저장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갖춰진 특성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80장에는 소국과민, 즉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은 상태가 인간의 기본 습성에 맞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자도 사용하지 않고 끈을 묶어 의사를 전달을 하고 배나 수레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원시적 음식과 주거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바로 옆 나라는 개 짖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빤히 바라다 보일 정도로 가깝지만 죽을 때까지 왕래하지 않는 상태가 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상태가 수렵 채집을 하던 시대의 인류의 상태고 이때가 가장 행복했고 인류 습성에 맞는다는 게 노자 도덕경의 주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뉴런 시냅스 호르몬 상태를 보거나 호모사피엔스 20만 년 역사 가운데 19만 년 이상으로 수렵채집 상태로 살았던 걸 보거나 하라리가 말하는 그런 개인의 행복한 상태로 가려면 수렵채집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한데 지금 과학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다시 원시적 수렵채집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단 미래 시대에는 예를 들자면 3D 프린터를 이용해 자급자족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즉 개인에게 필요한 물건을 모두 3D 프린터로 만들어 자급자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명 안팎의 소규모 집단으로 살아가는 거죠. 덤바이브스라는 거 기억납니까? 인간은 진화 생물학적으로 서로 잘 알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가 150명이다. 150명을 넘어서는 순간 위계질서, 지시적 관리 감독을 하는 자가 반드시 생긴다. 그리고 불평등이 생깁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소규모 집단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하라리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 우리는 스스로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설계됐지만 불과 2세기 만에 우리는 소외된 개인이 되었다. 문화의 무시무시한 힘을 이보다 더 잘 증언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제가 쭉 설명했듯이 문화의 힘이 아니라 물질 환경의 힘입니다. 물질 환경이 바뀌니까 그의 인간의 호르몬 뉴런 시냅스가 반응해 문화 상상의 질서를 형성한 거죠. 하라리식의 생각대로라면 호모사피엔스는 새롭게 상상해서 기존 상상의 질서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물질과 환경을 바꿔야 기존 상상의 질서를 새로운 상상의 질서로 바꾸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하라리 이런 말도 합니다. 오늘날 시장과 국가는 과거의 공동체가 제공하는 물질적 필요의 대부분을 충족시켜 주고 있지만 이와 함께 같은 부족민 사이에 느꼈던 유대감도 충족시켜 줘야 한다. 시장과 국가는 상상의 공동체를 육성하면서 그 일을 해낸다.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을 포함한 이 공동체는 국가적 상업적 필요에 맞게끔 만들어졌다. 모든 상상의 공동체는 실제로 서로 잘 알지 못하지만 서로 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것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다. 왕국 제국 교회는 상상의 공동체로 수천 년씩 기능해왔다. 해결책, 근본적 해결책이 뭘까요? 상상의 공동체로 영원히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 생각에는 물질과 환경을 바꿔야 진정한 상상의 공동체가 제대로 성립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말했던 왕국 제국 교회는 사실 진정한 상상의 공동체가 아니죠. 인간을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상상의 공동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물질과 환경을 새롭게 바꿔야 진정한 상상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